그다음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전쟁은 지금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의 변곡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대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근데 과연 그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인가? 세 번째는 중국은 왜 무지막지하게 아주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할까? 그리고 왜 미국은 혹은 나토는 혹은 대한민국은 그게 긴장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과 중국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건지, 그 국가들의 성격과 정책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그 안에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포괄적으로 보면은 역사와 사회의 그 큰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진단을 하고 과연 미중 전쟁의 성격과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또 과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마음에서 필연적인 시민과 지도자들이 다 느끼고 정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대의 필수 과목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미중 전쟁의 제1 원인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망상적 도발에 의한 겁니다. 이 망상적 도발은 시진핑이라고 하는 2013년에 국가주석이 됐지만 사실은 2008년 중국이 올림픽을 치르고 미국은 모기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외환 위기를, 미국 자체가 외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은 우기선체 환상을 가졌을 겁니다. 망상이죠. 중국의 패배는 자명하고 승부는 정해져 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첫째, 중국 시진핑이 리더하고 시진핑이 주도권을 쥐고 책임을 맡은 중국은 인민해방군과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특권층의 태자당이 결합한 소위 말하자면 지상 최고의 다이아몬드 수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를 불러와서 미래를 그 중국의 과거로 밀어넣겠다라고 하는 참 가당치 않은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2022년 작년 10월 말에 시진핑이가 두 번 연임, 즉 5년, 10년까지의 그 국가주석, 군사주석의 임기를 제한했던 걸 풀어버리고 영구집권의 길을 터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배는 영원해야 한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시진핑은 불멸의 권력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진핑의 3년임의 길을 튼 거는 그야말로 개인 독재. 이른의 인간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권력을 영원토록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당찮은 꿈입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의 그 핵심은 아주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시진핑과 문명세계 혹은 세계인 전체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을 제외한 자기 참모들과 중국인 전체가 말하자면 시진핑의 권력에 발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진핑과 세계인의 싸움으로 되는, 실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존재 지속할 수가 없는 망상의 도발을 시진핑이가 했습니다. 뭐 그 뒤에는 중국의 지배청 이익이 걸려 있겠죠. 근데 시진핑이가 그 위에 얹혀 있는 건지 시진핑이가 주도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둘 다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개방하고 난 뒤에 몇십 년 동안 국력을, 힘을,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던 그 국가가 저런 망상을 가진 지휘자의 손에 운명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공산당 체제를 축으로 했기 때문에 레드 엠프로, 홍색 황제로 등극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진시황이냐 아니면 오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중국 제국의 황제로 보입니다. 둘 다 단명했습니다. 둘 다 광란과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중국이 서세동점의 시기에 아편전쟁 이후, 특히 1860년 북경조약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등 해서 유럽의 말하자면 팽창적 제국주의가 중국에 대거 들어와서 중국을 분할시키면서 이익을 취해가요. 그때부터 1949년 중화인민국 공화국 사회주의 혁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농민 애국주의가 발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련 레닌이 만들고 스탈린이 지원해서,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항복을 할 때 엉뚱맞은 엄용한 미국에 대한 총의 복수심 비슷하게 해서 중일 전쟁 때 중국을 석권했던, 그리고 1910년부터 조선을 집어삼켰던, 그리고 만주사변 31년 만주국을 만들어서 중국 본토와 만주와 한반도에 존재했던 관동군의 무기들을 전부 그냥 놓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본토에 있었던 일본의 무기, 그 다음에 스탈린의 지원, 이것이 합해서 연안에서 오로지 숨만 쉬고 농민들하고 사회주의 선전만 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이 그 무기들을 가지고 국민당이 그래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내전에서 이기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갑자기 성장률이 기적적으로 연 10%를, 14억 인구가 10%를 넘어가니까 바로 무지개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보였겠죠. 중국이 그렇게 성장을 했던 기본적인 구조가 중국의 저임금, 즉 노동 요소의 투입과 그 저임금을 찾아서 세계화 시대, WTO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경이 좀 없어지고 자본이 마음대로 이동하고 노동도 이동하고 특히 자본이 이동하는 서방의 자본을 결합해서, 즉 중국의 값싼 노동과 서방의 선진국의 자본이 결합을 해서 말하자면 전 세계에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성장할 때 자유대한민국의 국민과 우리 또 자유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인 게, 중국은 공산당 지도력이 발휘돼서 성장했다기보다는 공산당 옥등서평이다 뭐다 해서 말하자면은 초기 말하자면은 발전 단계에 국가적인 능력, 힘이 발휘가 되긴 됐지만
누구를 희생으로? 시골에 존재했던 말하자면 농민공입니다. 농촌 지역에 존재했던 말하자면 중국 같은 중국 인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시로, 연안 지역의 도시로 와서 소위 말하면 우리도 중진국으로 들어가서 선진국으로 갈 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해서 저임금으로 사실은 산업 융성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개방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2억에서 3억 정도의 어느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국말로 호부라고 합니다. 자국인을 농촌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착취합니다. 즉 자국인을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같이 수탈해서 그것을 투입해서 세계 금융을 끌어들여서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정상화를 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벌었던 돈은 지배 세력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부패 자금으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상당한 공식 자금은 군현대라고 하는 명목으로 군사로 들어가고, 중국 전역에 엄청난 고속 전철로 왔습니다. 내 집까지 전부 1대1로 해서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헝가리를 거쳐서 파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그림을 그려놓고 신장 위구르와 티벳까지 옵니다. 그리고 별로 인구도 없는 길림, 만주, 남쪽으로 베트남까지 내륙까지 해서 전기값도 안 나오는 고속전철을 깔았습니다. 1대1로에 들어간 비용의 2배 가까이 1.8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그동안 농촌에서 와서 생고생하면서 외국인, 선진국에서는 보면 외국인 불법 노동자 인권도 보장받지도 못하는 그 자국민들의 피땀을 팔아서 공산당이 세계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발화해 놓겠다, 유럽을 발화해 놓겠다, 몇십 년 동안에 서양에 당한 이 치욕과 울분을 풀고 문명국, 중국 제국의 영광, 중국 제국의 문명을 전 세계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중국몽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반대로, 아메리칸 드림은 모든 전 세계의 인재들이든 아니면 자기 조국에서 실패하고 낙마하고 전화에 휩쓸렸을 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그로부터 시작한 아메리칸 신대륙의 아메리칸 드림은 어떻게 보면은 좌절한 세계인들의 꿈을 되살리는, 내가 일하고 내가 내 책임하에서 공화국 시민으로서 행동하면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게 자유입니다. 경제할 자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 자유, 그리고 합중국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메리칸 드림이고, 그 아메리칸 드림에서 전 세계의 그 좌절한 자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브레인들, 중화제국이다 이야기하는 중국은 제국을 내세우나 그거는 도메스틱 엠파이어다. 오로지 중국의 자연적인 경계, 북으로는 북서쪽으로는 텐산 산맥이죠. 정북으로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고비사막.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황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과 남서쪽으로는 파미르고 히말라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남쪽에는
지금 이제 계림 아래쪽으로 보면은 아주 얼망졸망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나누면 지금 뭐 대만을 복속을 시키겠다 뭐 하고 있는데 대만마저도 여러분들 대만마저도 중국의 황제 체제에 복속된 거는 몇 나라 이후에 조금씩이지 그전에는 독립적인 지역이었어요. 문제 인시가 조선 왕조의 왕도 조공 체제 속에서도 절대 영경으로 북경으로 가서 청나라 황제한테 물어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북경에 가서 그것도 황제 앞에서가 아니라 시진핑하고 대화를 하면서가 아니라 북경대학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이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니 우리는 중국 몽을 따르겠다.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희대에 아마 웃음거리로 등장을 할 겁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굉장히 민족 독립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그 보편에 합류하려는 그 의지와 그 다음에 상상력과 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라가 통일을 할 때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화엄불교는 아직까지 전 세계 고대 유대 헬레니즘이 복합된 보편적인 불교, 그게 화엄입니다. 대승불교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그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라 통일과 고려조까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보편 종교를 우리 내부에 내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주자학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방식을 해서 이 조선의 선비들한테 내장이 되고, 전하의 불길 속에서 불사조같이 살아남아서 산업화를 했고, 그 산업화는 자유무역, 가트체제, 그리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 있는 호혜적인 주권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 자유산업 문명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개방해서 전 세계의 보편에 합류했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겪은 국가가 식민지에서 바로 지금 선진국의 혁신국가로 거의 진입을 한 케이스인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는 우리 헌법 체제대로 행동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적으로는 망상에서 끊임없이 대륙의 전체주의에 접속하겠다라고 하는 망상주의자들이 생기는가? 나는 정말 연민을 가지고 분노를 넘어서 불쌍할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금 시대적인 부분은 이것을 극복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ASS 연구소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저희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아시아 전략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